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들의 비빌로트입니다. 박소연입니다. 네, 이준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로또만 되면 이런 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많이 하죠. 그럴 때 저는 네. 로또나 사라, 너나 사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네. 이거 돈 좀 벌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네, 그럴 때는 정답이 있습니다. 부자 노트나 봐라. 부자 노트를 열심히 봐라. 예. 돈 벌고 싶으시면요. 저희 부자들의 비빌로트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돈 버는 비법 좀 들어보러 갈 텐데요. 네. 오늘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저는요. 네, 우리 윤강호 교수님이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평범한 직장인이 슈퍼리치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윤강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빨리 얘기 좀 들어야죠. 재미난 얘기 준비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들어볼까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수익을 내가 많이 나서 또는 대박을 내서 이렇게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부자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산을 안전하게 잘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8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억을 만든 셀프 자산 관리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높을 때 팔고 낮을 때 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높을 때 사고, 팔고, 낮을 때 사라. 근데 중요한 건 이 높을 때와 낮을 때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세요? 모르죠. 예,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마감했는데 오늘 현재 이 종합주가지수가 낮을 때일까요? 높을 때일까요? 그건 나중에 대봐야 알겠죠? 대봐야 알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종합주가지수가 208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자, 지나놓고 나니까 그때가 고점이라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알죠. 알죠. 그때 그렇죠. 언제 올까? 그렇죠. 네. 그때는 자, 낮은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08년 12월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89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때가 저점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 와서는 이제 와서 되니까 아는 거죠. 그때가 낮았었다. 그때는 더 떨어질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거의 뭐 500 간다. 그 당시에 이런 뭐 얘기 미네르바 나오고 네. 뭐 4월 위기설, 뭐 9월 위기설 뭐 이런 이야기 추억의 나왔었잖아요. 단어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나놓고 나서 알면 우리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가 저점인 걸 알아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그 당시 고점인 걸 알아서 돈을 빨리 빼야 우리가 높을 때 팔고 낮을 때 사는 그런 원리를 실행하게 되는데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부자들의 핵심 노트인 이 리밸런싱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네. 높을 때 팔고 낮을 때 사는 그 원리를 실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잠깐 볼게요. 자,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1000포인트로 떨어져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자, 2006년에는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였다가 2007년 12월까지는 종합주가지수가 2085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그 2008년도에는 다시 또 이렇게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졌다가 네. 또 2000까지 올라갔다 지금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샀다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야, 못 먹어도 고야. 무조건 투자하면은 언젠가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100만 원을 주식에다가 다 넣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대부분 투자자들 그렇게 하시죠. 야, 저건 반드시 저평가된 네. 거야. 얼마 전 이제 좀 있으면 상장한대. 야, 저기 개발 계획 있어. 대박이야. 무조건 오를 거야. 네.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몰빵이야. 예.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내가 대박이라는 조짐은 있지만 그래도 모르겠어. 모르겠으니까 일단 주식은 60만 원에 넣고 40만 원은 안전자산이 채권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두 사람이 레이스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오늘 한번 이 리밸런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네.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이라는 주식을 투자를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였다가 2000포인트로 100포인트 상승했어요. 100% 상승하니까 100만 원이었던 주식이 200만 원이 딱 됐죠.
네. 예, 당연히 이 사람은 야, 100만 원이 200만 원 됐으니까 100% 수익 난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하겠죠. 네. 야, 내가 오늘 100만 원 벌었는데 내가 너네 술 한 잔 할수 살게. 있겠어. 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현재 이 시점에 딱 와 있는데 이 시점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 모르죠. 모르죠. 네, 네. 더 갈 것 같고. 이 사람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2007년에도 가만히 보면은 그때 3천, 4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중국에 그래서 몰빵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를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200만 원을 그대로 주식에 두었지만 이 B라는 사람은 60만 원이 2배 상승하니까 120만 원이 됐죠. 네. 반면에 40만 원 있던 채권은 수익이 하나도 안 나서 그대로 돼 있어요. 네. 이 120만 원과 40만 원 합치니까 160만 원이 돼 있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A보다 40만 원이 모자르죠. 덜 벌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때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모르고 덜 벌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원칙을 지켰어요. 어떤 원칙? 60만 원 대 40만 원으로 세팅해 놨던 이 비율이 120만 원 대 40만 원으로 비율이 깨졌나요? 안 깨졌나요? 깨졌죠. 6대 4. 60만 원 대 40이 120 대 40으로 불어났으니까요. 깨진 거를 다시 어떻게 맞춰주냐? 96만 원 대 64만 원으로 이 6대 4라는 비중을 다시 맞춰주는 작업만 한 거야. 네. 이때가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전혀 몰라요. 모르지만 나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6대 4의 비중이 깨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맞춰줘야지 라고 그 행위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2008년 금융위기처럼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져서 200만 원이었던 주식이 반토막이 나서 100만 원이 됐죠. 우리 예전에 우리 금융위기 때 반토막 펀드 이런 유행어가 유행할 정도로 했어요. 그랬었잖아요. 네. 자,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B라는 사람도 이 160만 원 중에 96만 원은 주식에 있었기 때문에 이 96만 원이라는 돈이 반토막이 나서 48만 원 줄어든 거예요. 반면에 이 64만 원이었던 채권은 이자 소득을 조금 받았어요. 아하. 그래서 네. 7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합쳐 보니까 이게 118만 원이 됐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시점이 저점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르죠. 네, 몰라요. 네. 이걸 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알면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를 하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B라는 사람 모른다는 전제로 시작해요. 난 몰라. 모르지만 6대 4의 비율이 또 깨졌네? 이걸 아는 거죠. 6대 4, 48만 원 대 70. 합쳐보면 118만 원인데 주식의 6, 채권의 4를 지켜야 되는데 이 비중이 깨졌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어떻게 맞추냐? 다시 70만 원 대 48만 원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네. 맞추다 보니까 6대 4라는 비중이 세팅이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쭉 6대 4라는 비중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쭉 맞춰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나놓고 나니까 몰빵 투자한 이 A라는 사람보다 6대 4라는 밸런스를 꾸준히 맞춰준 이 사람이 228만 원으로 몰빵 투자한 사람보다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보더라는 거예요. 오호. 네. 그리고 보합장세 1,000만 원, 1,0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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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포인트 계속 보합장세잖아요. 수익이 네. 날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런데 B라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얼마가 돼 있냐? 168만 원이 돼 있는 168만 거예요. 원. 네. 어. 이 사람 처음에 처음에 얼마 100이었는데. 투자했죠? 100. 100만 원. 네. 근데 68만 원이 추가로 붙었죠. 벌었어요. 네. 68% 수익이 난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없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최초 투자한 원금은 160만 원이에요. 2천에서 시작했어요. 시작을.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졌어요. 1000포인트에서. 이 사람이 160만 원 투자했으면 당연히 반토막이 났으니까 80만 원이 돼야 맞죠. 그렇죠. 근데 네. 얼마가 돼 있죠? 그래도 8만 원 벌었네요. 8만 원 벌었죠. 어. 네. 그럼 시장은 반토막이 났는데 내 자산은 8만 원 이자가 붙은 거죠. 이야. 네. 자, 그러면 보합장세에서도 68% 수익, 상승장에서는 128% 수익, 하락장에서도 8만 원이라는 수익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이게 리밸런싱의 기본 원리인데 그럼 왜 희한하네? 왜 상승장에서도 몰빵 투자한 사람보다 수익이 더 잘 나고 보합장세에서도 몰빵 투자한 사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변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68만 원 이렇게 소득이 더 붙었을까? 따져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이 시점에 와서 딱 보니까 지나놓고 나니 이 시점은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고점이죠. 그때는 고점이었죠. 고점이죠. 지나놓고 나니 나니까. 이 시점은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지금이랑 똑같은 저점인 저점이었어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높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팔고 낮을 때는 사야 사고. 된다. 네. 이 원리를 실행해야 되죠. 자, 지나놓고 나니 이때가 고점이었어요. 이때는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팔아야 되죠. 네. 자, 네. 120만 원이라는 주식이 얼마가 됐냐? 96만 원이 됐죠. 네. 네. 24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채권으로 옮겨졌어요. 그렇죠. 네. 24만 원어치를 팔게 된 거죠. 오. 자, 높을 때 팔았죠? 야, 그 다음에 다시 1000포인트인 이 시점은 저점인가요? 고점인가요? 저점이죠. 저점. 지나놓고 네. 나니까 알은 거죠? 네. 네, 저점이라는 거 알았어요. 저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사야 되죠. 자, 48만 원이었던 주식이 얼마가 됐죠? 70만 원. 네. 네. 22만 원이 어디서 툭 튀어나왔어요? 채권에서 툭 튀어나왔죠. 채권에서 툭 튀어나왔죠. 네. 이 70만 원이었던 채권에서 툭 튀어나와서 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은 아버지, 채권은 어머니에 비유했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돈 중에 24만 원을 안전하게 챙겨 놓으신 네.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장롱에서 네, 쌀 통장과 꺼내서. 도장을 꺼내서 네. 아빠한테 투자해 주죠. 네. 여보 힘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다시 재기하세요라고 해서 투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밸런싱의 기본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을 실제로 진행하는데 여기 보시면 주식을 왜 그러면 7대 3도 아니고 8대 2도 아니고 6대 4로 쪼갰냐. 이게 궁금하시죠? 그렇죠. 이유가 다들- 있는 겁니까? 그럼요. 네. 어. 예, 이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대충 찍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때 자산의 배분을 가장 공격적인 자산의 60, 가장 보수적인 자산의 40%를 투자했을 때 최적의 분산 투자 효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거는 헨리 마코위츠라는 사람이 1952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네네. 이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효율적 네. 투자 기회선이라는 이론인데 이 이론을 가지고 199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예, 이 사람의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주식에 60% 넣어놓고 채권에 40%를 넣어놓으면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자산을 중요한 발견이네요. 예, 네. 가장 공격적인 주식의 60%, 네. 가장 보수적인 채권에 40%를 넣어놨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한 단계 더 진화해서 그럼 6대 4를 계속 그냥 지키고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상승했을 때는 이익 실현을 시켜주고 하락했을 때는 추가 투자를 해주는 리밸런싱 전략을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1000, 2000이라고 임의로 숫자를 가정해 놨는데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네. 어떻게 숫자를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뭐 그 1900? 뭐 2000?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놔야 되나요? 네. 그것도 정하기 나름이지 않나요? 그렇죠. 정하기 나름인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이 고점일 것 같으니까 리밸런싱 해야지, 저점일 것 같으니까 리밸런싱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네. 고점과 저점 우리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예, 저도 모르고 사회자님도 모르시죠. 예, 중요한 건 우리가 기간에 따라서만 하시면 돼요. 3개월, 네. 6개월에 한 번씩 밸런스가 깨져 있는지만 확인하고 네네. 확인하면 다시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업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투자가 굉장히 쉽죠. 매일 머리 쓰지 않아도 되죠. 네. 예. 그래서 실제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 분산 투자를 통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내용에 보시면 헨리 마코위츠가 이런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주식에 100% 투자하면 맥시멈 리스크 포트폴리오라서 가장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고요. 그다음에 주식의 60%, 채권의 40%를 넣으면 가장 최적의 분산 효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투자하고 계신 자산이 100만 원 전부 다 주식형 자산, 공격적인 자산에 들어가 계시다면 그중에 40%는 떼서 아주 보수적인 안전자산에 두시고 네. 3개월에 한 번씩 자산의 내역을 보고 밸런스가 깨져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실천이 중요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알았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2007년 1월 1일 날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합니다. 자, 1억 원이라는 돈을 분산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채권에다가 25%를 투자합니다. 네. 그러면 2,500만 원을 넣겠죠? 네. 그다음에 안정형에 2,500만 원, 네. 그다음에 주식형에 2,500만 원, 네. 그리고 차이나 펀드에 2,500만 원 이렇게 네 가지 펀드에 분산 투자했어요. 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2007년 3월 30일 날 우리는 주가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안다고 그랬나요? 모른다고 그랬나요? 모른다고 모르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통장 잔액을 딱 보니까 보세요. 2,550만 원. 채권은 2,550만 원이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차이나 펀드는 얼마가 돼 있죠? 3천만 원이 돼 있죠. 네. 예. 최초 우리가 2,500만 원씩 세팅을 다 해놨는데 이 세팅한 밸런스가 깨졌나요? 아니면 현재 그대로 있나요? 깨졌죠. 네. 밸런스가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그 깨진 밸런스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맞춰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많은 투자자들은 3개월이 지나서 차이나 펀드는 2,5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됐고 네. 채권형 펀드는 2,500만 원이 2,55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박소연 앵커님께서는 차이나 펀드가 미우세요? 채권형 펀드가 미우세요? 당연한 건 모르세요. 당연히 그렇게 채권형 펀드가 미울 수가 없어요. 네. 왜? 3개월이 지났는데 차이나 펀드는 수익을 많이 내줬는데 그러니까요. 채권형 펀드는 수익을 하나도 안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작동해요. 아, 차이나 펀드의 수익을 더 봐야 되니까 우리가 채권형 펀드에 있는 돈을 빼다가 네. 차이나 펀드에다가 넣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충분히 돈을 그럴 다 것 빼서 같아요. 해버린단 말이에요. 몰빵 네, 정신이.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자료를 한번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차이나 펀드에 있는 3천만 원을 빼다가 채권형 펀드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채권형 펀드 통장 잔액을 보시면 2,550만 원에서 2,790만 원으로 늘어났죠. 예, 그래서 240만 원을 더 늘렸고 차이나 펀드에 있는 3천만 원이 얼마로 줄었냐면 2,793만 원으로 줄었어요. 네. 예, 그러면 무려 210만 원이 줄었죠. 왜 줄였냐?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줄인 거예요. 우리가 네. 차이나 펀드가 우리 이제 아버지라고 보면 돼요. 네. 아버지가 3개월 사이에 500만 원 벌어온 거예요. 네. 벌어온 돈을 210만 원을 빼다가 이 차이나 펀드에서 이 채권형 펀드로 옮겨주는 거죠. 네. 엄마가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다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차이나 펀드가 계속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볼게요. 네. 2007년 9월 31일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 9월 31일 데이터를 보면은 네. 우리 차이나 펀드가 다시 반토막이 났어요. 네. 예. 그러면은 3,900만 원짜리가 1,600만 원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또 이준일 대표님께서는 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희 또뭐 움직여야 되겠다. 차이나 네. 펀드 반토막이 네. 났으니까 여기선 그렇죠.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돈을 네.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런데 이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면 누가 역할을 한다고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네. 장롱에 있는 통장 꺼내다가 꺼내와야죠. 아버지한테 투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채권형 펀드에서 3,300만 원이 있죠. 네. 3,300만 원. 그 중에서 800만 원을 빼다가 네. 우리 차이나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차이나 펀드가 1,6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어났죠. 네. 반면에 채권형 펀드는 3,300에서 2,5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음. 그러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차이나 펀드가 올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채권형 펀드가 올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걸 잘 고점과-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고점과 저점 우리는 몰라요. 네. 지금 여기서도 데이터를 보면 차이나 펀드가 올랐는지 주식형 펀드가 올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밸런스가 25%씩 밸런스를 맞춰놨던 것들이 깨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깨져 있는 걸 다시 맞춰주기만 하면 우리가 높을 때 팔고 낮을 때 네네. 사는 그런 행위가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야, 저 희한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손실이 나면 어떻게 이거 빨리 다 팔아야 되나 막 그렇죠. 올라가 예. 아유 욕심이 좋네 있죠. 이러면서 막 네. 욕심이 생기는데 그럼요. 그냥 기계적으로 비율을 기계적으로. 딱딱딱 맞추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어.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리밸런싱을 이렇게 꾸준하게 적용해서 한 13년간 네. 적용한 데이터를 한번 그래프를 좀 볼게요. 네.
이제 100만 원이라는 돈을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동일하게 코스피에다가 투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코스피에 투자를 그대로 하면 인덱스 펀드에다가 투자하는 것과 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게 쭉 투자를 했을 때와 그 다음에 리밸런싱을 구현했을 때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그래프가 리밸런싱을 3개월마다 실행을 했을 때의 데이터고요. 네. 녹색 그래프는 코스피에다가 그대로 넣었을 때의 그래프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600만 원은 주식에다가 투자하고 400만 원은 채권에 넣었을 때가 이 파란색 그래프로 상승하는 거고요. 네. 녹색 그래프는 우리가 1000만 원을 그냥 다 주식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2년 차이는 리밸런싱 한 것과 안 한 것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데이터는 2008년부터 네.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데이터거든요. 13년. 예, 정도. 13년간. 네. 13년간 쭉 지나놓고 보니까 리밸런싱 한 게 코스피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냈죠. 네. 예, 이러한 것들이 바로 리밸런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래서 네.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보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보고 네. 그리고 보합장을 유지할 때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재밌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올해 증시 상황을 가만히 보면 미국에서도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쓰시겠어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네. 네. 보수적으로. 짜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한다면 은행 예적금 네. 이렇게 네.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채권형 채권을 좀, 자산. 네, 예. 내리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을 또 많이 낼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인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여기 보시면 1000 보합장이잖아요.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하는 보합장에서도 68%의 수익을 걷어내죠. 네. 이것이 바로 리밸런싱을 꾸준하게 진행을 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은 다 본전일 때 내 자산은 이렇게 플러스 수익이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실행을 잘 하다 보면 나중에 100억을 만드는 그런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와. 네. 네. 예. 근데 절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시점에. 이 고점이라고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서 밸런스 맞춰주고 저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네. 원칙을 지켜서 밸런스 맞춰주고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에도 우리가 끊임없는 그 원칙을 지키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셔야만 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그 길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원칙을 지키는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예, 핵심 맞습니다. 내용이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투자를 원칙을 잘 지켜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예. 그러면 진짜 해볼 만하겠는데. 네. 해보세요. 아니,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네. 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리밸런싱을 실행을 해봤냐 이론서에만 나오는 건데 네. 이거 네. 실행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수익이 나드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여기 뭐 참고 자료를 잠깐 보시면 네. 지금 운용 수익률이 21.1% 정도 수익이 난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채권형의 30%, 네. 국내 주식형의 30%, 그다음에 해외 주식형의 40%를 투자한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6개월마다 리밸런싱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실행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채권형의 일부가 있고 또 네. 동유럽 주식형, 중국 주식형, 그다음에 EMEA는 이제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머징 마켓, 그다음에 국내 주식형, 그다음에 커머디티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데이터를 통계를 쭉 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수익률이 21.1%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21.1%의 수익을 만들어냈는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개월마다 한 번씩 꾸준하게 리밸런싱이라는 행위들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2008년 8월 6일 날 최초 자산 배분을 해놓고 2009년 2월 6일 날 리밸런싱을 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채권 자산이 324만 원이 나와요.
324만 원. 324만 원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304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만 원 어디로 갔죠? 주식 아닌가요? 맞아요. 빙고. 어허. 왜 주식으로 갔죠? 재조정했으니까요. 재조정했으니까. 어. 그렇죠. 우리가 네. 엄마가 20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아빠한테 투자를 해준 겁니다. 자,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볼까요? 동유럽이 지금 83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로 바뀌었죠? 101만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네. 18만 원이 어디서 뚝 나타난 거죠? 이게 바로 324만 원에서 304만 원으로 20만 원어치를 팔아가지고 네. 동유럽에다가 투자를 해준 거예요. 네. 예. 무슨 말이냐면 동유럽이 6개월 사이에 증시가 많이 빠진 거죠. 빠져 네. 있으니까 쌀 때 산 거죠. 그리고 채권에서 이익을 갖추고 있어서 20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동유럽 주식을 사준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반대로 가게 되면 또 동유럽이 또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으면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밸런스에 맞춰서 이익 실현하고 채권에다가 또 사주고 이런 행위들을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수익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오늘 네. 마법과 같은 네. 숫자의 그 마법, 네. 그 움직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평범한 숫자 사례까지. 월급쟁이들도 네. 100억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제 주제로 가지고 이제 말씀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재미있는 강의 들어봤습니다. 네. 윤강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그 가정의 재무 설계를 탄탄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잘 준비를 해 놓는다면 우리의 통장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그 행복 지수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네. 잘못해 놓으면 큰일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집에 재무 설계 상황은 안전한지 저희가 진단해 드릴까 합니다. 실제 네. 사례를 토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재무 설계 관련한 이야기 준비해 두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자산가, 100억대의 자산가가 될 수 네. 있는 비법을 들어봤어요. 부자들의 비밀노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